안녕하세요 할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만 지금 떡국 마실 때가 아닙니다. 올해에도 투자로 돈을 알뜰하게 버셔야죠.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 부자 되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펀드 전략을 어떻게 만들고 무슨 논리고 뭐 이런 거를 심도 있게 배웠다고 하면은 2013년에는 이걸 어떻게 실천해서 수확을 얻는가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칠 생각입니다. 1주차, 3주차에는 참가자들의 실제 전략과 자산 배분을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럼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를 다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퀀트라는 게 사실 20% 기술, 80% 심리입니다. 솔직히 퀀트 통해가지고 전략 짜는 거 되게 쉽거든요. 전략 짜는 거 되게 쉽고 백테스트 하는 것도 엄청 쉬운데, 근데 그거를 실제로 돈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주차에는 그때그때 시의성 있는 이슈도 분석을 할 겁니다. ROI가 정말 높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매우 유익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화국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10년 후에 주식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낼지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결론, 역시 워렌 버핏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친히 만든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시가총액 나누기 GDP라는 지표거든요. 상당히 직관적인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의 시가총액을 보고 그 국가의 GDP를 보면은 이 국가의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고호 또는 저평가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게 아마 최고의 밸류에이션 지표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들이 의외로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윙켈스랑 옴라우프트가 논문을 썼어요. 이제 스윙켈스라는 분은 네덜란드 로베코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에 AQR가 있으면은 그 유럽에는 로베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베코가 제가 알기로는 이 퀀트 관련 논문을 가장 많이 내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옴라우프트 아저씨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후버 로이슨 콜레겐이라는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자산운용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논문을 같이 썼어요. 워렌 버핏이 만든 이 워렌 버핏 지표, 시가총액 나누기 GDP. 요 지표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시가총액은 이제 주가가 몇 프로 올랐나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신주 발행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신주가 발행이 되면은 그것도 시가총액에 애드업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지표를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 나라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냐 또는 이제 IPO가 많이 있었냐 이런 거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각 국가를 똑같이 이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퍼 같은 경우는 퍼가 50이면 높네, 10이면 5면은 낮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그 버핏 지표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이제 워낙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를 비교하는 건 좀 무리에 있는 것 같고, 국가의 추세선을 그려놓고 지금 이 버핏 지표가 그보다 훨씬 더 높은가 낮은가 이런 거를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84년부터 이 지표를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요 버핏 지표가 꾸준히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주식 회사도 좀 적기도 했고,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조달하는 것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그 버핏의 GDP 지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21세기에 이제 많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GDP 그 버핏 지표도 84년에 한 5%밖에 안 되는데, 그게 이제 꾸준히 올라가지고 2021년에 100% 이상을 넘어서고, 그리고 지금 22년에 주가 하락 때문에 한 95% 그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 추세이고요. 참고로 이 논문을 보면은 버핏 지표가 주식의 10년 수익률의 64%를 설명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단기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퍼나 PBR 또는 뭐 버핏 지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보다는 수급이라든지 뭐 기업의 뭐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멘텀, 그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근데 이런 지표들은 장기 수익률 측정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장기 수익률은 딱 하나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주식이 싼가 비싼가 그것만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싼 주식은 지금 사실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그 비싼 주식은 지금 별 볼 일 있어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요, 지금 별 볼 일 있고 훌륭하게 보이는 주식도 이제 중간 평균 회귀를 하게 돼 있고, 지금 별 볼 일 없는 주식도 결국은 좀 더 좋아져가지고 평균 회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 5년 10년 지나면
하면은 결국은 지금 위대한 기업과 지금 별로 훌륭하지 않은 기업이 어디선가 중간에서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뭔가? 지금 싼 게 중요한 거죠. 어차피 5년, 10년 후에는 이 두 기업들이 거의 다 비슷할 거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싼가 비싼가 이것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버핏 지표가 이 주식 또는 이 주식 시장이 싼지 비싼지 그거를 꽤 잘 측정해주는 지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거를 반대로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특히 빅테크 투자하는 사람은 이 기업은 성장이 정말 높을 것 같아요. 5년, 10년 동안 많이 성장할 거 그거 하는데 그건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기업이 5년, 10년 동안에 꾸준히 성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지금 싸냐 비싸냐, 싸? 그럼 장기 투자할 수 있다. 비싸? 지금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또 이제 비싼 장에 장기 투자나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나스닥이나 S&P 500에다가 장기 투자 5년, 10년 하면 부자가 된다. 그거 개뻥이에요. 지금 두 지표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네, 밸류에이션 싼 장에는 장기 투자 플러스 적립식 투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버핏 지표가 낮고 그리고 파워가 PBR가 낮고 이런 그 주가 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장이 구려 보인다 하더라도 적립식 투자, 장기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구려 보이는 그 시장도 결국은 평균 회귀를 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 버핏 지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트렌드를 이렇게 쭉 그린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90년대 말 2000년대에는 이 그 버핏 지표가 과다하게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추세를 이렇게 쭉 그린다고 하면요. 그리고 이제 2008년 직전에도 이 지표가 좀 높았습니다. 이제 반대로 2003년, 2009년, 10년 요때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었죠. 추세를 쭉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요. 그죠? 예, 그리고 버핏 지표는 그래서 한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이제 그 후에는 얼추 이제 이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10년 수익과 각국의 버핏 지표 역상관성이거든요. 역상관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0년 수익률이고 이제 이게 버핏 지표죠. 그죠? 버핏 지표가 낮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지고 버핏 지표가 높을수록 10년 수익률이 낮아진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이제 그려봤는데 이제 각국 여기 지금 이 논문에서 한 17개 국가인가? 한 14개? 14개의 국가를 분석을 했는데 자, 여기 나오는 이 숫자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 버핏 지표가 그 10년 수익률을 몇 퍼센트를 설명해 주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몇 프로야? 83% 정도네. 그죠? 예. 근데 물론 이게 이제 특히 앵글로색슨 국가, 영국, 호주, 아일랜드, 미국에서 특히 잘 먹힌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장기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을 투자할 경우에 버핏 지표가 이제 1분위일 경우, 그러니까 하위 20%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연봉기 수익률 18% 정도를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 버핏 지표가 높잖아요. 굉장히 비싼 시장에 우리가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한 3.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이 싸게 들어갈 때 들어가가지고 10년을 보유하면 우리가 연봉리 18%를 먹을 수가 있는데 이제 비싼 시장에 덥석 들어갔다 하면은 3.6%밖에 못 먹는 거예요. 18%가 3%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873번 영상에서 쉴러의 CAP 지표라는 것도 설명해 드렸어요. 이것도 10년 수익을 이제 예측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지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쓰신 스윙켈서 옴라우프도 그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배트를 떴죠. 이게 버핏 지표가 10년 수익률을 설명하는 퍼센티지고 이게 이제 실러의 CAPE가 10년 수익을 설명하는 퍼센티지거든요.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두 지표가 0.8, 그러니까 80% 이상인데 딴 나라를 볼 경우에는 이 CAP가 10년 수익률을 설명하는 그 설명도 그 퍼센티지가 훨씬 더 낮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버핏 지표 같은 경우는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만 이제 쉴러 지표와 버핏 지표가 이제 얼추 비슷한데 근데 딴 나라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 버핏 지표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를 이 논문에서 입증을 했습니다. 한국장은 어떤가? 조금 전에 80년대부터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보면은 한 2005년부터 보면은 이 그 한국에서 이제 커스피 기준으로 이제 버핏 지표가 한 70에서 90% 정도로 왔다리 갔다리 한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이 한 95%까지 내려왔어요. 그 최대 한 105%까지 올라갔다가 그래서 지금은 버핏 지표가 뭐 살짝 높은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은 이제 전 세계로 보면은
버핏 지표가 중간 정도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한 11.5%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고, 버핏 지표가 살짝 높을 경우에는 한 뭐 8.7%? 그 정도의 장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시장에 뭐 장기 수익률이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연봉이 뭐 8%, 10%, 11%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버핏 지표가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기는 하고요. 1950년대부터 트렌드를 보면 한 130% 정도가 노멀하다고 하는데 지금 한 160%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트렌드보다 한 24% 정도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을 한번 여기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버핏 지표가 이제 조금 높을 때 어디냐? 조금 높을 때는 한 9.3% 정도를 기대할 수 있었고, 버핏 지표가 많이 높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4.9% 정도로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의 그 장기 기대 수익률, 10년 동안의 장기 기대 수익률이 5에서 9% 사이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쉴러 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뭐 한 기대 수익률 연봉이 4% 5% 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글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진짜 미국 시장에서 10년 투자를 하면은 한 연봉이 뭐 5% 6%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요약을 하면은 어떤 나라에 장기 투자를 할까 그 고민을 할 때는 버핏 지표를 참고하라 이겁니다. 10년 수익률, 그러니까 10년 장기 수익률을 거의 다 설명하는 지표거든요. 슈퍼 지표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지표의 장점이 또 뭐냐면은 GDP랑 시가총액 같은 데이터는 이제 찾아보면은 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수익률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순자산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는 장기 데이터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얻기가 사실 굉장히 쉽고요. 여기저기서 찾아보면은 OECD도 있을 것 같고 뭐 저기 월드뱅크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각국마다 시가총액과 GDP를 설명하는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는 통계 사이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2022년부터 32년까지 주식 수익률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 한국이 싸니까 미국은 비싸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정말 명심해야 되는 거는 장기 투자를 할 때 유일한 기준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싼가 비싼가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명심할 거는 이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단기 투자에는 반대로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 시장이 지금 비싸잖아. 한국 시장은 싸다. 그렇다고 해서 그 향후 1년 수익이 한국이 미국을 무조건 능가한다. 그거는 이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10년 기준으로 볼 때는 대부분의 경우 싼 놈이 비싼 놈을 이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개별주 같은 경우는요, 그냥 분기별 리밸런싱 할 때도 이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잘 먹힙니다. 퍼나 PBR. 근데 주가 시장 전체를 볼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잘 안 먹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잘 먹힙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이 10년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뭘 봐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밸류에이션, 싼가 비싼가 그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너무 유익했네. 정말 내가 할 말이 없다. 네, 동일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